예, 전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결국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제 재판이 있었어요. 어제 재판은 오후에 있었는데 어제 재판에는 출석을 갖다가 했고요. 어제 재판은 위증교사였는데 네. 아마 어제 재판을 하는 걸 딱 보고 내가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자신의 혐의를 다 인정을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인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에 나가면 또 기사화되고 그다음에 급한 거는 뭐든지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한 일 먼저 하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판이겠지만 급한 것은 총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총선 끝날 때까지는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오늘 재판은 대장동 재판이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재판이 또 있어요. 금요일 날 재판은 공직선거법 재판인데 금요일 날 재판은 10시 반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금요일 날 공직선거법 재판도 출석 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을 농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제1당의 대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하도 많으니까 예컨대 이런 일이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진짜 웬만한 나라는 다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아마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사람들이 진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이러한 일들을 그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요. 이와 같이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우습게 보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원에서 엄격하게 재판에 대해서 이 법정의 중요함을 엄숙함을 정확하게 알려줬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 것인가. 어쨌든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리셋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장동 재판, 금요일 날 공직선거법 재판, 또 이중교사 혐의 관련된 재판. 재판이 계속 불출석하게 되면 이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출석을 안 하면요. 네. 법원도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검찰에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법원은 법원 마음대로 법원이니까 법원 마음대로 재판에 출석을 안 하거나 일정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된 판단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총선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혼탁해질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 2월 달에 그 고등법원이 그 조국 그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해버렸으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게 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로 법원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사님들이 내가 판사입네 그러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이야기만 듣는 거지 제대로 법원이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재판이 계속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피의자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재판을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사실은 사유가 쭉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몸이 상당히 재판에 나가지 못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다른 변고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재판부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서를 제출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여러 사유로 지금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네요. 지난번 단식 때도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선거 유세에 해야 되니까 내가 당대표인데 선거 유세 우리 후보들 선거 유세하는데 무슨 재판이냐 재판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법부가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를 의식하고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그런 평가가 가능합니까? 특혜라기보다는 어쨌든 정상적인 재판 진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예컨대 만약에 저희 의뢰인이 피고인인데 재판에 안 나온다? 그러면 안절부절 못해요. 예. 변호사가 안절부절 못해요. 이러다가 진짜로 판사님한테 내가 혼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변호사는 의뢰인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민사소송이면 최대한 승소할 수 있으려고 진짜 머리 싸매고 노력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형사 같은 경우에 이거는 무죄를 다퉈볼 만한 사안이다. 이건 법리적으로 무죄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요. 형량 같은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변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고검장 출신의 부장판사 출신의 그다음에 이전 재판에는 대법관 출신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변호인단 거느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변호사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대표님 무죄 나옵니다. 확신합니다. 겉으로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겉으로야 이제 기자들 앞에서 법원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이러하니까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케이스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재판에서? 조국 재판에서, 정경심 재판에서 그때 그 변호인단이 조국 정경심 이런 사람들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은 사람 있었습니까? 유죄 인정한 사람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1심에서 유죄 나오면은 그 1심 재판부 욕하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유죄 나오면 그것도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서울대 법대라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이게 무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지도 알고 자기도 알고 그다음 본인이 어떤 행동을 갖다가 했는지 알고 본인도 변호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징역 10년 받는 거나 징역 20년 받는 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징역 20년 받을 거를 변호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징역 10년, 징역 5년으로 깎아준들. 그러면 일반적인 그 피고인들이야, 내가 징역 20년 살 거 징역 10년밖에 안 살았다. 징역 10년 살 거를 징역 5년밖에 안 살았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는요. 예.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것이지 형량이 징역이 몇 년이나 전혀 중요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시간을 끄는 게 전략이에요. 근데 그 전략이 대단한 전략인데 지금까지 성공해 왔어요. 왜냐하면 2년 가까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3월 19일이요. 대통령 선거가 네. 3월 9일에 있었잖아요. 2년 전 3월 9일. 야, 진짜 대단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2년하고 열흘이 지날 때까지 아직까지도 구속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제 선거운동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1차 목표는 총선 때까지 구속되지 않고 개기는 거, 1심 판결 안 나오게 개기는 거 이게 성공을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 2단계 목표는 훨씬 더 어려운 목표이긴 한데 그건 뭐냐면 내년이 아니라 다음번 대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대로 버티는 거. 그래가지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 다시 나가서 대통령 되는 거. 대통령 되면 모든 게 그냥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기다릴 텐데 법원이 그런 일들에 어떻게 보면은 협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근데 1단계 목표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2단계 목표는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어제 했던 위증교사죄는 4월 22일에 다시 또 재판이 있거든요. 네. 4월 22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때는 만약에 그때 또 불출석한다 그러면은 그런 법원에서 형량이 더 세지거나 아니면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대장동 이런 것들 계속 재판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 총선이 끝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네. 이호연 님이 범죄자를 단죄 못하는 더러운 사법부를 질타해 주셨네요. 신양자 님도 재판에서 왜 이렇게 엄하게 안 하죠? 예. 망고스트 님은 내 위중교사로 바로 구속됩니다. 이렇게 재판부와
향후에 이재명 이런 걸 좀 예상을 해주셨네요. 다른 소식 전하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범죄자 동맹이라고 많이 비판을 하죠. 그 동맹이 강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예상된,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이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이제 본격적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를 한 거죠. 어제 마포에 찾아갔네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군이 많으면 좋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한다. 뭐 무슨 뜻인지 딱 이해가 오시죠? 그러면서 또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일당을 놓치고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면 행정 권력에 이어 입법권까지 차지한 뒤 국회의장을 배출해 의사봉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건 심히 걱정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직격을 했네요. 행정권력, 입법권력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를 상당히 내주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의석수를 많이 뺏기게 되면 뭐 제1당의 지위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겠죠.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이 협조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1당이 형식으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형식은. 당이 다르면 뭐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제1당이 합당을 하지 않는 양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리두기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국회법에 따르면요. 예.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은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만약에 제 개인적인 예상은 뭐 틀릴 수도 있고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소야대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일당이 돼도 예컨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두 당이 합쳐져 가지고 과반수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국회의장을 과연 여태까지의 관행대로 제1당에서 선출되도록 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번에 국민의힘 외에는 다 야당이에요. 국민의힘 외에 무슨 당이 있습니까? 민주당 있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있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있고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거 있고 녹색정의당 있는데 그중에 뭐 개혁신당이 여당입니까? 개혁신당이 보수입니까? 다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야말로 여소야대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참 그 어떻게든 보면은 여당에서도 선거 전략을 잘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20일 남지 않았습니까? 수능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뭐 이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왜 중요하냐면 의사 진행을 국회의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의 파워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입법권의 힘이 막 그 높이 올라간 그 나라에서는 국회의장의 중요성도 뭐 대통령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제1당 대표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진짜 20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조국혁신당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오늘 본래 좀 주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해찬과 유시민, 완전히 이재명의 정말로 꼬봉이 된 것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방향으로 이해찬과 유시민이 앞장서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비명 행사 뭐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 이해찬, 유시민. 지난번에 이해찬이 본인이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은 공천을 줘야 하지 않냐 뭐 이런데도 그 후에 특별하게 이재명과의 대립과학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양문석
안산갑 후보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량품, 매국노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그리고 여러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뿌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뿌리를 불량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매국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유시민 그것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죠. 유시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양문석 후보의 발언이 공직자로서 자격 유무를 가릴 기준이 될 수 없다. 뭐 발언이 좀 부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출마하는데 그 자격을 박탈할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뒤에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노 전 대통령을 애달아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 대표한테나 좀 잘해라. 유시민 이 발언 상당히 작가니까 이렇게 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가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민주당의 그 양대 정신적 지주는 DJ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왜냐하면 DJ는 민주당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DJ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영남 호남 이렇게 갈려졌을까? 저는 그 생각도 사실은 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DJ의 뭐 족적도 있고 그다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DJ는 이거 민주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설립자예요. 그다음에 시조예요. 시조. 그렇기 때문에 DJ는 건드릴 수 없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정서상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그 짊어지고 그렇게 세상을 갖다가 떴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렇게 신성화되고 신격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지금까지는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유시민 작가의 말에서 그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달파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당 대표에게나 좀 잘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고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한테는 살아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라고 한 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지금 뭐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제 뭐 무덤에 계신다 이 의미가 아니라고 봐요. 노무현의 그 영향력은 이제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뭐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뭐 전화 그 허앵커처럼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다는 의미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읽혀요. 지금 살아있는 생생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당대표인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좀 잘해. 이렇게 정신 못 차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이게 내가 이야기한다. 내 시민형이 이야기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안 계셔.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 왜?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은 민주당의 존엄이신데 이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들 좀 잘하라고 이 바보들아.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요. 살아있는 권력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다. 쌩쌩한 권력이니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뭐 친문 뭐 운운하지 말고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잘해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정혁진보다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지. 그러면은 뭐 허현준보다 잘생겼습니까? 그럼 이제 좀 단수를 높여요. 조국보다 잘생겼습니까? 당연하지. 그러다가 극강으로 높여요. 차은우보다 장동건보다 잘생겼습니까? 당연하지. 차은우보다 잘생겼습니까? 당연하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정조를 전공을 했는데 정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정조가 어떤 분이냐면요.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조가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책을 갖다가 많이 보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눈치 보면서 뭐 그러니까 내가 강해져야 된다. 내가 똑똑해야 된다 해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활도 잘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천재적인 인물을
그 공부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준혁 교수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정조를 잘 알고 있을 사람이 그러한 정조를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헌납한 거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당대표니까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입장에서는 DJ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닐 거예요. 오로지 이재명만 중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사그라들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구 선수의 비유를 했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축구 선수 누굽니까? 넘버원이 차범근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똑같이 공동 넘버원이 누굽니까? 손흥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청래가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그 DJ는 차범근이다. 차범근은 DJ다. 뭐 그럴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누구하고 비교했느냐? 지금 국가대표 황선홍 감독하고 비교했어요. 황선홍도 아주 대단한 스트라이커였지만 뭐 차범근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한테 비교했느냐? 박지성한테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전설, 살아있는 신화 손흥민은 누구냐? 손흥민이 이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황선홍 감독한테 미안하고 그 박지성 박지성 선수한테도 미안하지만 이 두 사람이 손흥민에 비할 만합니까? 그런데도 그 정청래 최고는 노무현은 황선홍밖에 안 되고 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하니까 자꾸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손흥민에 비해서 그거는 뭐 황선홍 감독도 인정하겠지 뭐 지금 본인이 감독이고 그 손흥민이 선수라고 해도 뭐 황선홍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 감독님. 그런데 노무현을 황선홍에 비유하고 문재인을 박지성에 비유해 놓고 이재명을 손흥민에 비교했어요. 그 DJ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공통점이 뭡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정청래를 위시한 그 친명 세력들 입장에서는 DJ 노벨상을 탄 대통령인 DJ에 비견할 사람은 그 다른 대통령인 노무현 문재인이 아니고 이재명이란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민주당에서 공천받을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그걸 갖다가 모르면 되겠냐? 좀 잘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저는 유시민이 했다라고 그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위증교사죄 4월 22일에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데 또 안 나가겠죠. 뭐 근데 4월 12일하고 4월 26일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나오고 그러면서 힘이 이제 쪽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에도 정청래,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이재명이 우군하고 아군을 갖다가 구분했잖아요. 예. 조국이 우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조국혁신당은요, 이 선거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적군이 될 거예요. 조국하고 이재명은 서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조국하고 이재명은 그 적군이 될 거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그냥 공동전선을 갖다가 뭐 윤석열 타도하자 이럴 때는 공동전선 하겠지. 하지만 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영장실질심사위에 가지고 그 불체포 특권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조국 혁신당이 여기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에 동의를 할까요? 저는 그것부터가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금 당장 그 적군이라고 그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국 혁신당은 언제든지 나를 갖다가 돌아설 수가 있다. 새로운 미래도 마찬가지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151석을 얻어야 내가 세이프하다.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에게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재명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냐면 유리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깨지기가 쉬우니까 강해 보이지만 뭐 아주 그냥 그 사소한 그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그 대표를 제끼고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갖다가 차지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어수선하고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소야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일당인 경우와 그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것이 동아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게 이미 권력이 또 없고 살아있지도 않고 썩은 줄이다. 괜히 노무현 썩은 줄에 매달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권력을 잡고 살아있는 권력 뒤에 줄을 좀 서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격이 됐네요. 그런 걸 보통 우리는 간신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는 권력에 맞춰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사실은 진보 좌파들 내에서는 무슨 진보적 지식인, 이렇게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상당히 좀 우상화하듯이 이렇게 유시민을 그간에 평가했는데 그거 이제 이름도 갈아야 되겠군요. 대표적인 진보적인 지식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지식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의 과거 발언하고 한번 비교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발언을 했던 분이 있죠. 고영주 이사장께서 이 발언을 했었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결국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과거 JTBC 시사 예능 프로그램 썰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을 박문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박문진, 즉 공공기관의 뭐 이런 장 같은 공영방송의 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저런 발언은 본인이 말하기에는 상당히 막말했다고 당시에 봤겠죠.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의 대표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런데 양문석 후보 발언은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과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막말과 비하 수준이 아주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문석 후보의 발언은 공직자로서 자격 유무를 가릴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유시민의 발언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유시민이 했던 발언, 양문석 후보 발언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발언. 그때그때 달라요인가요? 아니면 진영의 입장인가요? 뭐 고무줄도 이런 고무줄이 없습니다. 좀 비교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그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욕이에요. 일단 물론 이제 공산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갖다가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6.25를 거친 나라이기 때문에 레드 컴플렉스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 그 뇌류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또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당한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를 갖다가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6.25 직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그 멘탈이 그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한 그 고영주 이사장 그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양문석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노무현은 불량품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심한 말이 뭐가 있었냐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미 FTA를 갖다가 놓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제 느낌으로는 공산주의자란 말이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란 말이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 수위가 거의 비슷한 수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수위의 내용에 대해서 그 유시민은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유시민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스피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양문석이 이야기하면 다 그 이해가 된다. 어떻게? 내재적 접근법으로.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접근법. 접근하면은 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양문석이 중요합니까? 양문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시민이 살아있는 당대표에게 잘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살아있는 당대표에게나 좀 잘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본인 생각은 나부터 솔선수범해야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당대표에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정봉주고 그 중에 하나가 양문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양문석한테 잘하는 거는요 이재명 대표한테 잘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인데 그런데 그 양문석으로 상징되는 이재명이 이야기한 거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재적 접근법에 의해서 다 이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유시민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유시민 작가 책을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이런저런 책들을 갖다가 좀 짜집게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대학 다닐 때 멋모르고 그럴 때는 아유 재밌게 읽었네. 그 역사를 갖다가 보는 눈이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의 그 말과 글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읽으면 돼요. 그냥 거꾸로 읽으면 그때 그냥 사정에 따라서 거꾸로 읽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시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해찬 문제도 뭐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죠. 이해찬 하면 누굽니까? 친노의 좌장, 친노를 이끌어가는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인물. 두 명의 인물이 있었다고 하죠. 친노의 대표적인 어떤 원로이자 리더 이해찬과 한명숙 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형태 지금 말씀하신 불량품 나라를 팔아먹은 또 미국 가면을 쓴 미국인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이해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말하는 게 무슨 문제냐. 선거 때는 그런 것 등에 흔들리면 안 된다.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데 다 이 인물들이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굽니까? 유시민이 했죠. 일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명숙이었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었던가요? 여기 쭉 이어지죠. 친노의 좌장치고는 아주 담대한 발언입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되는 게 말하는 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양문석이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인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선거 때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정도가 됐네요.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하 발언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특히나 정치인들이 그런 정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이야기를 해도 이제 문제가 크게 될 것이 없네요. 왜냐하면 양문석이 기준이 지금 됐습니다. 자, 이해찬이 친노의 그만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조차도 이 양문석 후보를 두둔하는 꼴이 됐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벨도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신격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태우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제가 인용을 갖다가 해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서 이익을 봤으며 그를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 도태우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발끈했잖아요. 그 노무현 그 친노 쪽에서. 그러면서 정치인이 죽음으로써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이 그로 인해서 이익을 봤으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 그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발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여당 공천에서 도태우 후보가 이제 취소가 되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는 건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주당이 발끈하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그 양문석 후보가 정말로 그 심한 말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그 수없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친노 그룹들은 진짜로 이제는 그야말로 그냥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기한이 그 시효가 끝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이 정치인을 갖다가 욕하는 게 당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임종석 실장이 2022년 7월 5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재명을 갖다가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이재명은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해가지고 당을 위태롭게 만들어 놓고도 반성은커녕 당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임종석이 보기에 그 이재명은 염치도 없고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다. 창피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냥 깨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박용진이 지금 왜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대선 후보로 나가서 당대표 경선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욕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끝판왕은요, 누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때 JTBC 썰전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2017년 2월 달에.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그때 전원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때는 후보니까. 예.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 됐을 때 승복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아도 참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 좋은 웃음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참아야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전원책이 다시 물어봤어요.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문 잘못하면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비판할 자유가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원책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문 후보님 오늘 이 약속은 꼭 지키세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원책이 다시 한번 또 확인을 갖다가 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로 고소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딱 했더니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웃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가지고 어땠습니까? 자기한테 뭐라고 조금 이랬다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의 훨씬 더 매운맛인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진짜로 잘 알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시민과 이해찬이 이런 정도로 이재명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사당화를 그냥 거침없이 밀어붙일 때도 오히려 이재명 편을 드는 이 궤변을 계속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체 이재명이 왜 이렇게 방어망을 쳐주고 있는지 그것도 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워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네.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저수지에 이렇게 물이 딱 있을 때에는 저수지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시간이 흐르고 해가지고 말라가지고 딱 다 빠지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찬 같은 사람이 지금 뭐가 아쉬워서 지금 정치에 이렇게 나서가지고 무슨 공동선대위원장입니까? 그런 걸 못하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유시민 정도 되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유시민 돈도 많은 것
것 같던데 그냥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같은 사람은 어떻게 쉴드를 칠 수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쉴드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저러고 앉아 있는가? 저거는 제 생각에 시간이 흐르면은 다 드러나게 돼서 역사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한 지금 뭐 조국 이재명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언권을 가지면서 우리 그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고 우리나라를 후지게 만드는 일은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지식인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슈를 바꾸는데 계속 유시민이 따라오겠네요. 서울 강북을 이 민주당 공천이 계속 여러 파열음이 나고 있는 곳이죠. 정봉주의 막말로 정봉주가 공천에서 취소되는 일이 있었죠. 그곳에 박용진 의원, 박용진 후보가 계속 지금 도전해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지금 전략 경선에 들어갔는데 조수진이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조수진 하면 저 양천갑에 있는 조수진 의원만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조수진이라는 인물이 지금 나왔습니다. 박용진 후보와 지금 경쟁하는 상황인데 이 조수진 후보 쭉 그 궤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이 나오네요. 유시민의 방송. 또 따라가다 보니까 노무현 재단의 이사 이것도 나오네요. 조수진이. 야, 그래서 원래 한번 좀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노무현 재단 저 홈페이지에 있는 저 사진이군요. 노무현 재단이 위에 마크가 찍혀 있고 밑에 조수진 이사, 뭐 민변 사무총장, 참여연대 3인 집행위원, 현재는 노무현 재단 이사로 지금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누가 이수진을 추천했을까 해서 한동안 이야기가 나온 게 안진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뭐 안진걸 씨가 이 사람을 좀 출마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공개됐었죠. 그래서 안진걸의 작품인가 했더니 보이지 않게 유시민의 작품이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좀 꽤 돌고 있어요. 유시민 측에서 상당히 밀었던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 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쪽 잘 몰라가지고 예. 네트워크도 없고 해가지고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시민에 관련된 알릴레오 뭐 노무현 재단 이사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유시민이 직접 관여되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다른 후보들 꽤 찐명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자면 이승훈 후보라는 이런 찐명 후보 변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조수진을 지금 전략 경선에 경쟁자로 올려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거는 저는 사실 전혀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승훈 변호사 방송 저랑도 많이 하고 방송 끝나고 아침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그랬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승훈 변호사가 아이 그 형님 뭐 저 방송 나가가지고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요번에 이제 이번에 1차에서는 당선이 과반수가 없을 것 같고 내가 뭐 만약에 이제 정봉주보다 좀 잘 나와가지고 결선에 올라가면 제가 공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난하게 한다라고 하면 정봉주가 저렇게 낙말했을 때 1차로 제일 무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박용진을 그 공천하면 되지 않습니까? 2등이니까. 그 다음에 뭐 올림픽 운운하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약물 등으로 박탈되면은 은메달이 금메달이 되고 동메달이 은메달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용진을 공천하는 게 제일 무난할 거고 그 다음에 박용진에게 그 30% 모래주머니를 갖다 채우지 않았으면 박용진이 정봉주 이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쩔 수 없다. 박용진한테 가는 게 순리인가 보다라고 하고 주면 되는데 그걸 왜 안 주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박용진에게 주기가 진짜 싫다.
그러면 지금 제일 열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승훈 변호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승훈 변호사가 그럼 정봉주 빠졌으니까 다시 박용진하고 이승훈하고 결선을 갖다가 다시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승훈은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30%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59% 이상을 얻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30%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새로 이제 그 후보를 갖다가 다시 받는다 하니까 뭐 누구 아주 그냥 친명의 핵심들이 여러 명 우르르 거기에 이제 달려들었다라고 했는데 다 빠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열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수행하고 다니면서 온갖 그 굳은 일을 갖다가 다 했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제끼고 조수진 변호사를 여기에다가 경선에다가 올릴 수 있느냐. 일단은 그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왜 조수진을 저렇게까지 올리나. 근데 저는 조수진 변호사 경력 중에 제일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을 갖다가 했다고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조금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35기니까 2003년에 2006년도에 사법연수원 수료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그 변호사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갔던 때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에 수료하고 2010년대 초반 이때 그 이정희 의원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가도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이런 데를 가지 민노당을 들어간다? 저거는 조금 이제 그 약간 아주 좀 범상치 않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흘러 지금 알릴레오에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 다음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조수진이 이제 올라간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박용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용진은 30% 감산이죠. 여기에다가 조수진은 그 신인 20%인가 거기에다가 여성 5%인가 해가지고 25% 가산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정봉주하고 붙었을 때 박용진이 이기려면 59%인가를 얻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조수진을 이기려면요. 64.2%를 얻어야 돼요. 그 이상을 얻어야죠. 64%를 얻어도 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수진이 이제 국회에 입성하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지. 공천받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과연 조수진을 견제해가지고 제끼고 당선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수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침 이정희 이야기가 마침 나왔네요.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에 있었던 당이 있었죠.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이 이후에 통합진보당이 됐죠.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에 민중당, 진보당, 현재의 진보당에 이르렀죠. 민주노동당 비례의원을 했었죠. 이정희 씨가.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수진 변호사가 이정희의 보좌관을 했었죠. 그런데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적 리더라고 알려진 이정희라면 사실은 경기 동부연합에 굉장히 많은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조직원들이 많이 있죠. 이석기가 했을 때도 그래서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 대부분 다 보좌관, 비서관을 했어요. 뭐 다른 이상규 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정희 정도의 간판급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간판급 스타 의원이 보좌관을 썼다? 경기 동부연합의 출신 조직원을 썼을 만한데 조수진을 썼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라인이 있거나 그러니까 비공개의 지하 조직원이었거나 지하 조직원이 아니면 특별히 이정희가 보좌관을 맡길 만큼 상당한 정도의 사상적, 이념적 공동체성, 즉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종북에 대한
뭐 이런 것으로 시사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좀 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의원이 사실은 뭐 이념적으로나 투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정당 내에서 좀 유능한 사람 데려다 씁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보좌관을 쓰는 인물들은 아주 투철한 인물을 쓰는데 그런 인물을 보좌관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정희 변호사, 지금 이제 변호사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정희 의원이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그냥 열렬하게 활동을 갖다가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정희 뒤에 누가 있었는가? 조수진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하면, 보좌관 하면 국회의원이 하는 걸 갖다가 쫙 배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정희가 그 학력고사, 저희 때 학력고사 있었는데 학력고사 여자 전국 수석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공부도 독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도 금방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민노당 그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했던 건데, 제 생각에는 조수진이 제2의 이정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문제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진이 변호사 활동을 했을 때, 변호인 활동을 했을 때 다수의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 관련해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은 건이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변호사가 특히나 이런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 정도의 보좌관 할 정도, 또 민변의 사무총장을 할 정도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을 할 정도의 좌파의 핵심적인 단체의 주요 보직을 갖고 있던 이 조수진 씨가 주요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했다? 뭐 변호인이니까 여러 사건을 맡을 수 있다고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 변호인을 했다는 건 상당히 통상적이진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이 되세요? 저거는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뭘 했냐면은 이정희 보좌관을 그만둔 다음에 그 국선 변호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는 어떤 걸 하냐면 형사 국선 전담 변호사를 갖다가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 각 법원마다 국선이 있거든요. 그 국선을 갖다가 한 건데, 국선을 하니까 그냥 그 법원에서 사건을 뭐 굉장히 많이 줘요. 뭐 한 달에 한 20-30건씩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가 여자고 하니까 아마 여성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배당이 됐을 거고, 여자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여자 관련된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성범죄 관련된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범죄 그 관련된 일들을 그 국선하면서 많이 했었을 테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선 때 그 했던 일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 만들어가지고 개업해가지고 그때 맡았던 사건들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변호사가 뭐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뭐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 조수진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마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폭력 가해자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변호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사로서 배당을 강제적으로 받아서 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따질 문제는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민선 변호사인데도 유독 이런 변호인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본인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해자 측을 상당히 더 중시하거나 다른 뭐 이유가 있거나 뭐 그러겠죠. 이건 좀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에 또 확인이 되는 대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나온 김에 이제 이 강북을 앞서 이야기했던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감점 30% 감점을 받았고, 조수진은 플러스 25점 가점을 지금 받아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경선에서 최소 65.2%인가요? 64.2%. 64.2%. 네네. 이게 이 라인 선입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후보는 대략 그러니까 한 32% 정도는 얻어도
일단 후보가 확정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한 35% 정도만 얻으면 될 거예요. 36%만 얻으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네네. 이제 그런데다가 보니까 이 경선 방식이 희한합니다. 1인 2표제에다가 전국 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야, 이렇게 맞춤형으로 후보를 뽑는, 누구를 향해서 맞춤형으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용진 찍어내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뭐 가점, 감점 이것도 부족해서 1인 2표제에 전국 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이런 경선 방식 보셨습니까? 근데 이걸 떠나가지고 네. 지금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또 잠잠해졌는데 권향엽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권향엽 씨가 이제 여성 전략 공천으로 순천에서 순천 갑인지을인지 거기에서 이제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경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권향엽이 됐어요. 권향엽도 되는데 조수진이 안 되겠습니까? 권향엽이 누구를 꺾었냐면 서동영 의원을 갖다가 꺾었어요. 근데 서동영 의원이 권향엽 씨를 거의 한 3배 가까이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거죠. 이제 권향엽 찍어라. 그러니까 경선으로 했어도 권향엽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지 뭘 이어갔다가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조수진 박용진 이 경선은 그야말로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국회가 거수기다 이런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게 민주당의 그 경선이 그게 무슨 경선입니까? 거수기랑 똑같은 거지. 제가 봤을 때 박용진이 요번에 경선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은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제로. 박용진 이런 방식으로 참 이재명은 참 확실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 일관된 행동을 보이겠네요. 다른 자신들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 또 자신의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당시에 가결에 찬성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용납할 수 없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되는 건 아닌데 31명 명단 돌아다녔다고 하죠. 사실 강북을에 저렇게 하는 것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난번 박용진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했다. 네네. 64.5%인가를 얻어서 서울에서 민주당에 최다 득표를 했다. 그 얘기는 저기는 완전히 다른 박용진이 아니어도 민주당 어떤 후보를 꽂아놔도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사실은 오만함에서 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은 그런 생각도 있고 박용진이 싫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불안한 것일 수도 있어요. 불안하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그 권력에 대항하는 잠재적인 대항자 경쟁자조차도 용납을 못해요. 그게 권력자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김정은의 권력을 권력에 위험이 될 거라고 1%라도 생각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장성택 처형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박용진은 스스로 자책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민주당이 저 지경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조금밖에 그 다음에 이낙연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갖다가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이 지경이 된 다음에야 민주당이 사당화됐다라고 운운하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홍영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참 좀 민주당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비정상적인 조직이 비정상적인 정당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익진 변호사님 모시고 이재명 오늘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강원도 갔다.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유시민, 이해찬 참 이런 정도까지 이재명의 가는 길을 앞서서 방어막을 해주는 거. 이제 정치인한테 공격하는 거, 막말하는 거, 그런 정도야. 공직자 되는 거 문제 없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